현역 농구부야? 현역 농구부야? 너희 뭐 그런 거 나가? 대회? 나가요. 운동으로 대회를 나가본 적 없는데 어떤 느낌일까? 재밌어요. 재밌어? 약간 좀 음. 솔직히 말해서 거기 아는 사람이 저희 학교 애들밖에 없는 거죠. 제 학생. 음. 뭐 인맥이 있으면 다른 학교 애들 알겠죠. 음. 약간 팀끼리 거기 가가지고 같이 경기 뛰는 거 진짜. 그래. 동들이 인싸 성격이구나.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해. 나 친구가 엄청 적거든. 인성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랑 뭔가 난 게임을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게임을 좋아해.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너무 긴장되지 않아?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같은 게 있었거든. 사람이랑 이렇게 대결하는 거. 내가 이제 뭔가 작전을 하잖아. 내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 그럼 그 작전이 성공할까 실패할까라는 그 긴장감이 너무 싫어. 뭔가 굉장히 뭔 줄 알아요? 막 옥죄고 막. 근데 그 성공하면 참 좋은데 실패했을 때 그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나? 너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잘 안 하거든. 사람들이랑 하는 거. 저런 성격 보면 좀 신기한 거 같아. 부러워. 부럽나? 아니야, 안 부러워. 난 집에 혼자 있는 게 좋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다. 자, 이쪽에 그래서 나 실제로 그 원장 선생님들이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학원 강사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너희는 굉장히 내 성격이 내 말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들리겠지만 내가 수업할 때 내는 목소리가 내가 살면서 내는 가장 활기찬 목소리야. 평소에는 말도 거의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저기 데스크 선생님들이 내 목소리 못 들어보신 분도 꽤 많아요. 인사도 그냥. 그리고 이 지금 굉장히 과하게 활기찬 상태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번 단은 이제 기후 그리고 우리 지구의 환경 변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중간중간 현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이 있긴 한데 거의 안 빠졌고요.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 자체가 좀 많은 단원이에요. 이번 소단원 자체가. 이쪽의 내용은 빠진 내용이에요. 이쪽에 있는 내용을 요즘 이 현 교육과정에서는 잘 설명하지 않는 파트입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일단 기후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일단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후. 그렇죠?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지역의 날씨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날씨가 그냥 하루 이틀 정도의 특징이 아니에요. 아주 단기적인 특징이 아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 단위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의 날씨의 특징을 기후라고 부르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기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기후, 어떤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기후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 특징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지. 오랫동안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한 지역의 날씨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특징을 찾아야 기후를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본격적으로 이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시작한 게 1900년도 초에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열심히 데이터들을 모아왔어. 그러면 그 앞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지 뭐. 날씨에 대한 어떤 묘사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기온, 습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날씨와 관련된 값들을 기록하지 않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우리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기후, 기록되지 않은 기후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고기후 연구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됐었던 거죠. 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의 나이테예요.
이 나무의 나이테는 물론 저도 뭐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나무의 나이테는 바로 그 당시의 기온과 이 습도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들 많이 준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데이터래. 다만 얘들은 연 단위의 긴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하게 줄 수 있는데 단기적인 기후 변화 데이터, 대표적으로 화산 폭발에 의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급작스러운 변화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습도, 1년 동안의 기온 등에 대해서는 꽤나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편인데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 자, 두 번째는 빙하를 연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빙하가 엄청 두껍잖아. 이 엄청 두꺼운 빙하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쭉 뚫어. 그러면 이렇게 기다란 기둥이 나오겠지? 이 기다란 기둥을 빙하 코어라고 부른대. 빙하 기둥이야. 자, 요걸 조사하면 여러 가지 그 연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대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구 데이터 중에 하나는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조사하는 건데 이 공기방울 안에 특히 무엇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사해서 그 당시 기온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던 어려운 내용인데 바로 산소의 동위원소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산소는 원자량이 16인 산소예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이렇게 원자량이 18인 산소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16인 산소로 이루어진 물과 18인 산소로 이루어진 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얘는 온도가 높아야 잘 증가를 해요. 자, 그래서 빙하 속에 이 값이 크면 그 당시 기온은 높은 거야. 얘가 작으면 그 당시 기온은 낮은 거야.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전 교육과정에서는 심심치 않게 문제로 나오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원래 통합과학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 되게 많이 냈었어. 근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기후 연구 방법 자체가 없어졌거든. 그래서 얘도 안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학교에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고 수업을 안 하면 그때 이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앞에 나왔던 화석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화석 중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화석을 뭐라 부른다? 시상 화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시상 화석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당시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쪽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얘는 애초에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는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지역이라도 기후가 변하는 일이 생기는데 왜 기후가 변할까?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 중 첫 번째는 우리 지구 바깥의 외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 외적 요인이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외부에서의 변화가 우리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 변화에 대한 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지구가 태양에 대해서 이게 태양이라고 하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뀔 수가 있대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세차 운동입니다. 바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이 변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냐면 우리 지구가 이 각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각도가 변할 수 있대요. 기울어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크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여기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무슨 모양으로 돌고 있어요? 타원으로 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타원이 원으로 바뀔 때가 있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타원이었다가 원이었다가 타원이었다가 원이었다가. 자, 바로 지구의 공전 궤도의 모양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위에 있는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몇만 년씩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아주 자주 일어나는 네 번째 요인이 있어요. 바로 태양의 활동 변화예요. 태양이 갑자기 막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11년마다 돌아오는데 바로 그로 인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네 가지가 교과서에 나왔었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딱 몇 개니까, 딱 네 개니까 어떤 문제 낼 수 있겠어? 다음 중 지구의 기후 변화에 외적 요인이 아닌 것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낼 수 있었겠지?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왔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현 교육 과정에서는 얘가 아예 빠졌으니까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연결 프린트의 6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외적 요인을 배웠으니까 뭘 봐야 돼요? 내적 요인을 봐야 되겠죠? 자, 지구의 환경 변화의 내적 요인입니다. 얘들은 교과서에 남지 않아도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표면의 상태 변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땅 위를 빙하가 덮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빙하는 반사율이 높아. 빛을 잘 반사해. 그러면 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말과 똑같아? 흡수를 잘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에너지 흡수를 잘 못하니까 이 지역은 어떤 기후를 갖게 되겠어? 비교적? 그렇지. 낮은 온도를 갖게 되겠지. 온도가 낮아서 빙하를 갖게 되겠지만 빙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낮다. 반면에 숲은 어떻겠어요? 숲. 우리가 뭔가 나무 하면은 온도를 낮출 것 같고 되게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숲이라는 물질만 보면 얘는 반대로 반사율이 낮은 편이에요. 즉 에너지 흡수량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그 지역의 기온 자체를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높여주는 건 아닌데 높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덮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자, 대기의 투과율 변화예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기들은요,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얘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오존은 뭘 막죠? 그렇죠, 자외선을 막. 이산화탄소, 수증기 대표적인 무슨 기체들? 온실기체들이죠. 얘들은 뭘 막아요? 얘들은 적외선을 막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대기는 주로 뭘 잘 통과시킨다? 가시광선은 거의 막지 않고 통과를 시켜요. 위에는 얘네들은 잘 막는데 얘네들은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 이 가시광선을 막는 애들이 생길 수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산재 같은. 화산재가 뭐 저도 몰랐는데 한번 폭발이 일어나서 한번 공기를 덮으면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이 지구의 대기를 덮을 수 있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되기 때문에 원래 잘 통과하던 가시광선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 지역 기후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기온이 떨어지겠지. 자,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 대기의 투과율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앞에 있는 지지시대에서 이미 강조했었던 부분이었죠. 바로 뭐의 변화? 바로 수렴분포의 변화. 자, 수렴분포의 변화하면 항상 뭐가 같이 기억이 나야 돼? 앞에서 나왔었던 판기하라 생각이 나. 그치? 이 판기하 형성이 지구 기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판기하 땅의 땅덩이가 한덩이가 됐어. 한덩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버리지? 자,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기후는 해양성 기후야. 그런데 해양성 기후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고 내륙성 기후 지역이 그만큼 많아져. 그치? 생명체의 살기 힘든 환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공기 그리고 바람과 해류의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바람과 해류 역시 기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변하니까 그만큼 기후들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생물체들의 종의 수, 생물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역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바뀌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해양 생태계 산호 같은 데들. 자, 이런 산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식지 주변에는 생태계가 번성하면서 그로 인한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생태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기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판기하 형성이 왜 우리 지구의 생태계에 영향을 줬는가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륙분포의 변화는 판기하랑 항상 연결돼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줬는지도 같이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해서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죠. 얘는 우리가 이번 단어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이런 얘들이 대표적인 내적 요인입니다. 자, 일단 여기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내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적 요인은 우리 인간의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그치? 우리 지구 자체의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 요인들을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때문에 우리는 내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즉 인간이 하는 짓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내적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문제에 잘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륙분포의 변화는 되게 잘 나오는 예 중에 하나였고요. 지표면의 상태 변화 역시 꽤나 중요한 예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뭐 인간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자, 산업 발달에 의한 온실기체 양 증가죠. 얘는 확실히 인위적 요인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도록 기억해주면 좋겠다. 뒤에 보시면 타입 쪽에 옛날에 특히 잘 나왔던 문제가 1번, 2번이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이 산소 동위원소비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당시 기온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 문제에는 아주 중요한 페이크가 있어요. 어떤 페이크가 있냐면 1번의 문제 보시면 해양 퇴적물 속에 해양 화석 B를 나타냈대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산소 비율이 높은 시기가 A고 낮은 시기가 B예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온도가 높았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A와 B 중에서 온도가 높았던 시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웠나? 지웠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 18산소가 비율이 높으면 기온이 높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온도가 높을 때는 A일까요? B일까요? A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왜냐면 요거는 어디에서의 값이었냐면 빙하에서의 값이었어요. 아까 우리 빙하를 조사할 때 이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그래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양 퇴적물 속의 값을 찾았다는 걸 나와 있죠. 그죠? 얘는 바다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빙하는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눈은 당연히 물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왔어요? 당연히 바다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증발이 돼가지고 눈으로 변해서 빙하에 쌓인 거예요. 그러면 빙하에 높아졌다는 얘기는 바다의 남음량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18산소가 빙하에 있는, 그치, 빙하에 있는 이 18산소는 바다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 빙하에 많아졌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 바다에는 적어졌다는 뜻이지. 이해되시죠? 이 문제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함정 문제였어요. 그래서 꽤 많은 선생님들이 지구과 원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많이 냈었던 파트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 기후변화 파트 자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체크만 해두시고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3번과 4번은 아마 확실하게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병정부에서 예전 교육과정에서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외적 요인의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모르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다만 5번, 6번의 내적 원인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얘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번은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난 얘기고요. 밑에 거는 이런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예전에도 굉장히 잘 나왔었던 대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5번, 6번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10쪽에 있는 내용은 현 교육과정에 그대로 남아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마 요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0쪽에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를 보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고 있냐면 우리 지구에서의 열수지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열수지 무슨 뜻이에요?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에 대한 얘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지구. 자, 우리 지구는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죠? 자, 태양이 주는 에너지 뭐의 형태로 전달돼요? 그렇죠. 복사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가 에너지를 받기만 하나요? 아니죠. 우리의 지구도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죠? 역시 우리 지구도 내보낼 때 뭐의 형태로 내보내고 있습니까? 역시 빛. 다만 이 빛과 이 빛은 차이가 좀 크지? 이 빛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렇지. 얘는 주로 가시광선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지구가 내보내는 빛은 주로 열, 그걸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주로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자, 그런데 자, 태양 당연히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내뿜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걸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 지구가 내보내는 양이 역시 몇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역시 100이 돼야 돼요. 혼동하면 안 돼. 태양이 내보내는 전체 양이 100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 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것만 따졌을 때 100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지구에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같아요. 현재 우리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은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열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혹은 둘 다 복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은 상태, 열 평형 상태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열 평형 상태가 되면 그 물체가 갖는 특징, 뭐가 유지된다? 바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온도가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현 우리 지구의 상태예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우리 지구를 무슨 상태로 보고 있어요? 열평형 상태로 보고 있어요. 즉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때야 된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구 전체로만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를 지표면과 대기로 나누었을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대기가 몇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랑 나가는 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지표면에 들어온 양이랑 지표면에서 나가는 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통합과학은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자, 이 상태를 열 평형 혹은 열 수지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한테 당연히 자, 열평형 상태인 거 너희가 알고 있으니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몇일까를 물어본 문제를 주겠죠. 자, 아래와 또 이제 복잡한 그림이 나와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 당연히 외우면 안 되죠. 문제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준다? 바로 밑에 있는 숫자들 중에 일부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몇인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표처럼 지표면, 대기, 지구 전체에 대해서 들어온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를 구분하고 그것들이 같다는 걸 이용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16쪽에 8번 문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A나 B처럼 숫자들을 가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몇일까 혹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등등의 질문들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8쪽에 B의 값, 자, B의 값은 몇이에요? B의 값 써져 있죠? 그죠? B의 값 몇이에요? 88이라고 밑에 써져 있잖아요. 밑에 화살표에서 88 써져 있죠? 그러면 B가 88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기가 방출하는 양이 아래로 지표면 쪽으로 88, 우주 쪽으로 66이니까 총 몇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154를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대기에 들어온 양 전체도 몇이 돼야 된다? 154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 옆에 제일 왼쪽에 25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25. 그 바로 옆에 대유전도 8 있어요. 그 옆에 수문열 21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몇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33이 21이니까 여기까지 55인가요? 54구나. 그쵸? 자, 근데 옆에 보면 지표 방출이 있어요. 지표 방출. 지표 방출 몇이라 써있죠? 104라고 써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104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우리 대리역수한 거 몇인 거 알고 있어. 154인 거 알고 있지. 지금 몇 가지 예상했어? 54까지 예상했잖아. 얘 몇 대야 돼? 그렇지, 얘 100대야 돼. 그러니까 실제 옆에 있는 거 봐봐. 104로 써져 있는데 어떻게 써져 있어? 이렇게 화살표가 빠져나가고 바깥쪽으로 4 써져 있지. 아, 이 중에 몇만 들어갔구나. 100만 들어갔구나 알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 열수지 표현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이고요. 자, 문제마다 그림의 형태, 에너지의 형태는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자, 문제에서 물어본 숫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알고 있는 상태로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게 10쪽에 있었던 자, 지구 열수지 평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12쪽으로 넘어가면, 자, 근데 우리 지구가 만약에 대기가 없었다면, 자, 태양이 주고 지구가 내보내고, 이 둘이 같은 평형 상태가 만약 유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기온이 추정되기로는 약 영하 15 맞나? 18인가 15인가? 18 영하 18도씨로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평균균이 영하 18도씨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극지방은 최저 온도가 거의 영하 90도에서 100도까지 떨어진대요. 가장 더운 적도 지역도 이 평균적으로 온도가 10도 안팎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현재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 바로 우리 지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자, 태양이 에너지를 줘요. 자, 지표면 에너지를 내보내. 그런데 지표면이 내보내는 에너지 중 일부가 어떻게 돼? 대기에 흡수돼요. 자, 흡수되면 이 대기가 에너지를 더 줘. 그러면 결국 지구 입장에서 어떻게 돼?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고 대기가 주는 에너지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온도가 더 높아져서 들어온 양이랑 똑같은 양을 맞춰줘요. 자, 결국 이 대기의 존재 때문에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훨씬 높아져서 현재는 약 15도씨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재방출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얘를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온실 기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대표적인 온실기체 3개 뭐뭐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체는 온실 효과가 작아. 하지만 얘는 왜 중요해? 모든 온실기체 중에서 양이 가장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효과는 작은 편이지만 자, 농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에 주는 영향력도 최대예요.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이유죠. 자, 두 번째는 수증기. 자, 수증기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온실기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증기의 양은 또 무엇을 결정해? 그 지역의 기후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수증기의 존재가 온실기체 중에서 꽤나 중요해요. 다만 수증기는 워낙 양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수증기를 엄청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온실기체. 세 번째는 바로 CH4, 메테인이죠. 자,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보다 양은 훨씬 적지만 같은 양 대비 온실 효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큰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문제지? 이 메테인은 바로 인간의 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못지않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온실기체,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이름과 특징을 꼭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12쪽에 보시면 자, 표를 그려놨죠? 자, 이 지금 표에 있는 밑에 4개는 이름도 안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4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에 있는 2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양의 80% 이상, 그래서 기여도가 55%, 압도적으로 크죠? 메테인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기여도가 작아요. 하지만 요즘에 그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온실기체로 우리가 보고 있다. 자, 이 2가지. 그 다음에 수증기도 아주 대표적인 온실기체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왜 온실 효과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대기가 없을 경우에는 평균 온도가 약 영하 18도씨, 하지만 온실 효과 때문에 평균 기온이 15도씨. 자,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태양에서 오는 빛들 중에서 가시광선은 대기에 거의 흡수가 안 돼요. 대기가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적외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기체가 주로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은 오존이 주로 얘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구 대기를 잘 통과하는 애가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14쪽에는 그런데 이 온실효과 자체는 우리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현상이지만 현대에는 이 지구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효과가 너무 강화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교과서는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해요. 첫 번째,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다 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거 알죠? 그죠? 특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어요? 지구 온난화는 불화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세계 이산화탄소 양 배출 그거 조절하는 조약 뭐였죠? 도쿄협약인가? 그래서 탈퇴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사람은 지구 온난화는 불화고 이산화탄소 양을 규제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통합과 교과서는 이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인간이 문제다. 우리 이산화탄소 양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다? 바로 인간이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이산화탄소 증가량이랑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증가량 그리고 기온 변화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없었을 때를 가정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이산화탄소 양이 훨씬 적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 온도 변화가 작더라. 그런데 현대 이산화탄소 농도 실제 증가량이랑 온도 그래프를 겹쳐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둘이 거의 일치하더라. 결국 어떤 결론?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가 기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 현재 이산화탄소의 변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다? 인간이다. 인간 활동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자, 요걸 이제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14쪽 중간까지의 내용. 결국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심해졌어. 온실효과가 커져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어. 그러면 그 지구 온난화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원인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빙하가 뭐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바닷물에 이 열 팽창 때문에 점점점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될까죠? 육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지. 해수면 상승이죠.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들, 이런들이 뭐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원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더 큰 데 있죠.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지구 온난화가 일으킨 현상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어. 14쪽 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써져 있죠? 자, 그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지표 반사율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빙하가 줄었어. 반사율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그 지역의 기온이 높아지지? 다시 뭐로 돌아온 거야? 지구온난화로 돌아온 거야. 즉, 지구온난화가 원인이고 이 빙하의 감소가 결과인데 이 결과가 다시 뭘 강화시키는 거야? 원인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 우리 뭐라 불러요? 원인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원인을 강화시키는 이 현상을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되먹임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무엇이다? 단순히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살기 힘들어진다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는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걸 현재 과학자들은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가 온도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다. 지구의 기온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구온난화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온도가 높아져 살기 힘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통합과학에서 주장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주된 원인, 지구온난화가 왜 문제인 것인가. 단순히 당연히 이런 자연환경 변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왜 지구온난화가 무서운 것인지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다음 시간에 뒤쪽에 나와 있는 대기순환, 그 다음에 기후변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제는 아까 앞에 들었던 생태계까지만 드렸어요. 생태계까지 문제